감히 네가 뭔데 여기서 막아서는 거야? 네가 변호사야? 우리 집 유산에 네가 왜 끼어들어?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로비를 가득 메웠어요.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빽빽하게 늘어선 그 한복판에서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세네 번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거칠게 옆으로 돌아갔고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명함 지갑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흩어졌어요. 주변에 서 있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쏟아졌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죠.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보다 더 선명한 것은 흔들림 없이 가라앉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 지갑을 천천히 주워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후회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곧장 며느리 앞에 도열한 채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굳어 있었어요. 대체 그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빈소 안쪽은 아직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막 트고 있었고 건물 어딘가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문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수아는 상복 차림으로 시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 손목시계, 그리고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만년필. 수아는 안경을 들어 천천히 닦아낸 뒤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만년필을 들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죠.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지는 순간 사흘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원 VIP 병동,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산소호흡기의 일정한 기계음만이 들리던 밤이었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복도의 불빛만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아의 손을 거칠게 부여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그 손에 담긴 힘은 의외로 강했죠. 수아는 그 손을 마주 잡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야.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난 내 자식들보다 너를 더 믿는다. 이 집의 진실을 지켜줄 사람은 너뿐이다. 회장은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수아의 품에 안겼어요. 가방은 낡고 묵직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회장은 그 끄덕임을 보고서야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한 번의 끄덕임을 확인하기 위해 그 순간까지 버틴 것처럼요. 병실 안에는 한동안 기계음만이 남아 있었어요. 빈소의 조명 아래 수아는 손에 쥔 만년필을 다시 유품 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안경과 손목시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아는 유품들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뚜껑을 천천히 덮었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를 한 번 정도 난 뒤 빈소 뒤편간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곳곳에 놓인 화환의 리본이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좁은 주방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수아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릇을 하나씩 닦아 나갔습니다. 수돗물은 차가웠고 손끝이 금세 시려왔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친 손끝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책장을 넘기느라 생긴 굳은 살이었습니다. 결국 시험이 폐지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험에 낙방한 무능한 며느리. 그 말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수아를 따라다녔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사람을 따라다니는 말들이 있죠.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손끝에 굳은 살을 지켜낸 건 어쩌면 소리 없는 다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아는 그릇을 헹구던 손을 잠시 멈추고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가방의 손잡이를 매만졌어요. 그 안에는 법무법인 한결의 수석 파트너 변호사 이수아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묵인과 지원 아래 비밀리에 졸업한 로스쿨, 그리고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 시댁 식구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수아는 손끝으로 가방 모서리를 한번 쓸어내린 뒤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물소리만이 좁은 주방을 채웠어요. 수아는 그릇 하나를 헹궈 옆에 내려놓고 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은 동작이 몇 번이고 반복됐죠. 쌓여있던 그릇들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더디기만 했어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빈소 안쪽 조명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복도는 한층 더 어두워졌어요. 수아는 빈 그릇을 정리하다가 창밖으로 지하 주차장 쪽 비상계단을 향해 걸어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차남 강현우였습니다. 수아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행주를 내려놓고 조용히 뒤를 따랐죠.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콘크리트 벽을 따라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발걸음 소리마다 둔탁한 울림이 따라붙었습니다. 듬성듬성 켜진 형광등 아래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었죠. 수아는 기둥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엄마, 이거 진짜 문제 없는 거 맞죠?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작성한 변호사도 입 다물게 했으니. 오미숙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어요. 형 쪽에 지분 한 푼도 안 가게 두 번째 유언장은 이걸로 확실히 정리될 거다. 근데 형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현우가 봉투를 받아들며 다시 물었죠.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지. 오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안 그러면 너도 끝이야. 수아는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가린 채 두 사람이 서류를 주고받는 손짓과 음성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아는 끝까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죠. 숨을 죽이고 카메라 렌즈 너머를 응시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걸 넘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직접 열겠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저장이 끝나자 수아는 조용히 몸을 돌려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고 위층으로 올라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옅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새벽 5시 빈소는 가장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고 멀리서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수아가 복도를 지나던 중 상주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았죠. 오미숙이 종이 한 장을
민우의 눈앞에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 집안 장남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지? 아버님 뜻을 받들어 가문을 지키는 거다. 여기 서명해라. 민우는 종이를 내려다본 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 지분을 전부 포기하라는 각서잖아요. 갑자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갑자기는 아니지. 너도 알다시피 현우가 회사 일에 더 적극적이잖니. 이건 집안의 평화를 위한 결정이야. 현우가 적극적이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현장을 누구보다 챙긴 건 저였습니다.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게 다 아버지 그늘 밑에서 한 일이지. 오미숙이 받아쳤어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누가 너를 지지해 줄 것 같니?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럼 제가 평생 일군 자리를 형제 화합이라는 이유로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직원들은요? 거래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오미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너는 그냥 이 집 장남으로서 효도하면 되는 거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는 꼴을 보여드릴 거니? 민우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효도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위한 결정입니까? 순간 오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되니?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받은 게 얼만데. 서명 안 하면 너랑 내 가족,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지만 펜 끝은 서명란 위에서 멈춰 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망설여? 오미숙이 다그쳤죠. 설마 그 여자 때문에?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 집안 전체를 흔들 셈이야? 문틈 너머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는 숨을 멈췄어요. 펜을 쥔 민우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명도 거부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린 손이었죠. 상주방 안에 두 사람은 수아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민우의 손끝과 오미숙의 굳은 얼굴만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차가웠어요. 수아는 그 손을 한번 가만히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었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수아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고리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문고리를 쥐고 힘을 주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나면 이 방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닥칠 테니까요. 문은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주방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빛이 천천히 넓어졌어요. 수아가 문을 연 순간 안에서 고개를 들던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을 쥔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고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오미숙은 황급히 각서를 품에 안으며 수아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던졌습니다. 수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다시 닫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 유독 또렷하게 울렸죠. 등 뒤에서 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 작은 창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그 빛 앞에 멈춰 섰어요. 손끝에는 아직 문고리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죠. 수아는 손을 펴보았다가 다시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빈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침이 되자 장례식장 접객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태성건설 협력업체 임원들과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향을 피우는 냄새와 발걸음 소리, 인사를 나누는 낮은 목소리들이 한데 뒤섞였어요. 수아는 흐트러진 상복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접객실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오미숙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수아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죠. 니까짓게 어디서 상주 노릇을 하려 들어. 오미숙은 수아를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접객실 구석으로 밀쳐냈습니다. 가장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마저 사람을 밀쳐내고 급을 나누려 듭니다. 그 모진 손짓을 받아내며 수아가 삼킨 건 어쩌면 저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침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님들 보기 전에 이거나 치워라. 오미숙의 손에서 빗자루 하나가 수아의 손으로 넘어왔어요. 수아는 빗자루의 차가운 손잡이를 가만히 쥔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상주 자리에 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 마지막 길인데 며느리로서 손님들께 인사라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 오미숙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인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시험에 떨어져서 평생 집에만 있던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나서겠다는 거야. 그건 제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수아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죠. 지금은 아버님을 보내드리는 자리고 저도 이 집안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못마땅해 하셔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서 서류를 들고 있던 강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허, 조카 며느리도 참. 그는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키웠어요. 유산 한 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얼굴이 굳었구만.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시지요. 작은 아버님, 유산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맞는 말이긴 하다. 오미숙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헛소리 그만하고 일이나 해.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알겠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다만 제가 이 집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자리를 알아야 며느리지. 자꾸 그렇게 나오면 너만 우스워지는 거다. 그 자리를 잊을 일은 없습니다. 수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다만 제가 맡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사람 대하듯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 대하듯? 오미숙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는 거니? 네가 이 집에서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람답게 처신을 해야지. 수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더 말을 잇지 않은 채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하며 빗자루를 고쳐주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접객실 바닥에 떨어진 화환의 잎사귀와 흩어진 부익음, 봉투 조각들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죠. 강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친척들에게 들으라는 듯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참,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유산 한 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속이 타는 모양이네. 주위에 모여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협력업체 임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며느리분이신가요? 옆에 동료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답할 뿐이었죠. 누군가는 곁눈질로 수아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명함을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더 길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을 대하듯이요.
수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 걸레질 한 번, 다시 빗자루질 한 번. 같은 동작이 반복될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도 함께 따라붙었죠. 수아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손끝의 움직임을 흩뜨리지 않았어요. 다만 치마 주머니 속에서 수아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더듬어 녹음 버튼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화면은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수아는 그 상태로 1시간 가까이 접객실 구석구석을 오가며 바닥을 정리했어요. 복도 끝, 빈소 끝자락에 있는 작은 탕비실로 자리를 옮긴 수아는 쟁반 위의 찻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행주로 닦아 가지런히 엎어놓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섰죠. 그는 접객실 쪽을 한번 돌아본 뒤 좁은 탕비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수아는 쟁반을 내려놓고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민우는 그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 채 선반 위에 놓인 종이컵을 만지작거렸죠. 수아야. 민우는 거기까지 말한 뒤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아는 짧게 답하며 다시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민우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몸은 좀 어때? 수아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행주를 쥔 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우는 분명 접객실에서 친척들이 수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끝내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좁은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찻잔에서 올라오는 옅은 김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종이컵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손바닥 안에서 가만히 구겨버렸죠. 수아는 그 손끝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쟁반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민우는 끝내 아무 말도 더 잊지 못한 채 탕비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죠. 수아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다가 찻잔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컵 하나가 선반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모두가 지쳐 잠든 깊은 밤, 수아는 빈소 귀빈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놓아두었던 시아버지의 가죽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낡고 평범해 보이는 가방이었죠. 오미숙조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수아는 가방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어요. 낮 동안 시어머니의 감시 때문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수아는 가방을 한번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겉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고 바닥 솔기를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가방을 뒤집어 안감을 천천히 매만지기 시작했죠. 천을 따라 손끝을 옮기던 중 안감 깊은 곳에서 작은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손을 멈추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았어요. 손끝에 닿는 감각이 분명했죠. 지퍼였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 손끝의 감각으로만 겨우 찾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수아는 숨을 죽인 채 지퍼를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안쪽에서 접힌 종이 뭉치가 손끝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펼치자 날짜와 금액이 빽빽하게 적힌 회계 내역서가 드러났죠. 오미숙이 수년에 걸쳐 차남 현우의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 조성해 온 비자금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퍼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종이 몇 장이 참 차디차게 다가왔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평생을 버티며 남겨둔 진실이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간 모양새였나 봅니다. 수아는 종이를 쥔 손끝에 힘을 주었어요.
시아버지가 왜 이 평범한 가방을 자신에게 넘겼는지 그제야 그 뜻이 분명해졌죠. 수아는 종이를 다시 가방 안에 넣고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그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창밖에서는 멀리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수아는 잠시 바람을 쐬러 뒷마당 쪽으로 향했어요. 비상구 문을 밀고 나가려던 순간 흡연구역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문틈에 몸을 붙이고 어둠 속을 살폈죠. 차가운 문틀에 손끝이 닿았지만 수아는 그대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우가 친척 몇 명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강태호를 비롯한 친척들의 손에 하나씩 쥐어주었어요. 나중에 금고 열 때 딴소리 나오지 않게 무조건 어머니 뜻에 동조하세요. 다들 아시죠?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태호가 봉투를 안주머니에 챙기며 낮게 답했어요. 걱정 마시게. 우리야 늘 같은 편 아닌가. 현우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형님네는 어차피 끝났어요. 그러게 말이야. 강태 낮게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형님 돌아가시고 나니 아주 속이 시원하구먼. 자, 다들 들어가십시다. 현우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요. 수아는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으로 현금이 오가는 손길과 현우의 얼굴이 또렷하게 들어왔죠. 손가락은 흔들림 없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녹화가 끝나자 수아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상 파일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죠. 전송 버튼이었어요.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위해 잠시 손끝을 멈추는 법이죠. 지금 이 순간의 짧은 멈춤이 앞으로 저들을 집어삼킬 폭풍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아의 손끝이 그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례식장 복도는 평소보다 더 부산스러웠어요. 향냄새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한데 섞여 묘하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직원 몇 명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우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한 명은 명함을 건네는 척하며 다른 한 명은 음료를 나르는 척하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늘 작은 속삭임이 남았어요. 글쎄, 며느리가 회장님 의식 없을 때 병실에서 유언장에 도장 찍게 했다더라고요. 한 임원이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림이나 하던 사람이 유산에 눈이 멀어서 임종 직전인 노인네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죠. 전혀 몰랐네요. 그럼 저분이. 수아는 마침 복도를 지나던 중이었어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죠. 복도를 걷던 몇몇 사람들이 수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수아의 뒷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았고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수아는 그 시선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죠. 다만 손에 쥔 쟁반을 고쳐 잡는 손가락에 잠시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풀렸어요. 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거짓이 퍼질수록 나중에는 오히려 누가 거짓을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거라는 것도요. 억울한 소문이 발밑을 흔들 때 소리쳐 변명하는 대신 주머니 속 화면을 가만히 쥐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침묵이 머지않아 어떤 매서운 바람으로 돌아올지
저들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겠죠. 수아는 빈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을 한 번 더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빈소 안쪽 유족 상담실로 오미숙이 민우의 등을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작은 방 안에는 탁자와 의자 2개뿐, 창문도 없어 더욱 답답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오미숙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우의 손에 강제로 쥐어주었죠. 이거 받아. 오늘부로 그 애랑 끝내. 민우는 봉투를 받아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혼아 비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런 근본 없는 애랑 계속 살면 네 승진도, 이 집안에서의 네 위치도 오늘부로 끝이다. 오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근본 없는 애라뇨.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는 제 아내입니다.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 오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 애가 이 집에 뭘 해줬는지 말해봐. 자식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동안 이 집에서 받아먹기만 했지. 그건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죠. 그건 어머니가 처음부터 수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니? 오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의 편을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수아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민우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오미숙이 민우의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사실은 네가 지금 이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회장 자리도 이 집도 전부 현우한테 넘어간다는 거다. 너만 손해야. 손해라고 해도.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아버님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미리 준비했냐고? 오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준비라도 안 했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나 생각해봐.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민우의 봉투를 든 손이 떨려왔어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은 그런 민우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문을 열고 상담실을 나갔죠. 민우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봉투 모서리가 손바닥을 누르는 감각만이 또렷했죠. 상담실을 나선 민우의 앞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척들이 둘러쌌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이럴 거냐? 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안 명예가 뭔지는 알지? 아내 하나 단속도 못하면서 무슨 장남 노릇을 한다는 거야. 다른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다들 보고 있는데. 자네가 그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뭐가 되나? 또 다른 친척이 한마디 더 얹었어요. 이러다 회사에 소문나면 자네 입장도 곤란해질 텐데. 친척들의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민우는 그 사이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누구의 말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민우는 그저 봉투를 든 손에 힘만 주고 있었습니다. 빈소 구석 수아가 화환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수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손길이었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줘. 민우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전력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잡힌 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선을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그 시선을 끝내 마주하지 못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의 향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수아는 잠시 시선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화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수아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며 등을 떠밀고 맙니다. 제 아내의 손을 쥐는 대신 주먹을 꽉 쥐어버린 그 나약한 손끝에서 15년의 세월이 참 허망하게 흘러내리는 듯합니다. 손에 남은 감촉이 유독 차가웠죠. 민우는 손을 천천히 펴보았다가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례식장 귀빈실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태성건설의 고문 변호사단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줄지어 들어와 긴 테이블 가득 서류를 늘어놓았어요. 오미숙과 현우는 테이블 상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 자리에 장남 민우와 며느리 수아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회의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서류들 전부 검토 끝났습니다. 고문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미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는 그 옆에서 옅은 미소를 띤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이대로면 발인 끝나기 전에 정리되겠군요. 현우가 서류 한 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누구도 끼어들 수 없게 확실히 해둔 거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오미숙과 현우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판이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믿는 그 서류의 행간을 누군가 이미 다른 시선으로 읽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귀빈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어요. 정리된 서류를 옆방으로 옮기던 수아는 그 문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테이블에 둘러앉은 오미숙과 현우, 그리고 변호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아는 품에 안은 서류 더미를 고쳐 안았습니다.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간간이 오가는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군가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도 짧게 섞여 들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끝에 무게를 천천히 옮겨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아는 문틈 너머의 풍경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서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자신이 손에 쥔 서류 속 단서들과 맞물려 있다는 걸 이 방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품 안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닫힌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아는 품 안의 종이 뭉치를 그저 더 단단히 고쳐 안았습니다. 이미 제 손 안에 저들의 명줄이 들려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옆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과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서서히 멀어졌어요. 장례식장 내부 임시로 마련된 검인 대기실은 서류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책상 두 개를 나란히 붙여 만든 좁은 공간에 두툼한 문서 더미가 차례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후 상속 절차를 위한 서류 검토가 시작되자 직원들이 분주히 서류를 분류해 책상 위로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 오미숙이 과거에 주도했던 태성건설 상속 관련 문서들도 섞여 있었죠.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가끔 누군가 도장을 찍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한쪽에 서서 서류를 받아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페이지마다 적힌 날짜와 도장을 눈으로 훑쳐 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서류였어요. 비슷한 양식,
비슷한 도장, 비슷한 서명. 수아는 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했죠. 그런데 어느 한 장에서 수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작성 날짜와 승인 도장의 위치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어요. 수아는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았죠. 손끝으로 날짜 부분을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날짜는 분명 승인 절차보다 앞서 있었어요. 누군가 나중에 권한을 만들어 끼워 넣은 흔적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서류를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둔 채 옆에 놓인 비슷한 시기의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날짜와 도장의 위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오직 그 한 장만이 어긋나 있었죠. 수아는 그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아는 그 서류를 다른 종이들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서류를 분류하던 직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 문서, 날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수아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승인 도장 날짜가 작성일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서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가요? 직원은 옆에 놓인 비슷한 시기의 서류 몇 장을 함께 펼쳐 날짜를 비교해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일단 따로 표시해 둘게요. 직원은 서류 모서리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 다른 서류들과 구분해 옆쪽에 빼두었어요.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은 채 옆으로 밀려난 서류가 참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친 저 작은 종이 한 장이 어쩌면 이 집안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을 도화선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강태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 또 뭐 빠진 거 있나? 강태호가 직원 쪽을 향해 무심하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날짜 표기가 좀 헷갈려서요. 직원이 황급히 답했습니다. 날짜야 뭐 대충 맞으면 됐지. 강태호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안에 못 끝나. 강태호는 다시 자신이 보던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직원에게 뭔가 말을 건넸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하품을 했습니다. 여기 정리 언제 끝나는 거야? 한 친척이 중간에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곧 끝납니다. 라고 짧게 답했어요. 수아는 직원이 따로 빼둔 서류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한 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검토가 끝난 서류들을 한쪽으로 옮겨 쌓고 빈 봉투를 접어 정리하는 손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어요. 잠시 후 수아는 정리된 서류 일부를 옆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더미를 품에 안고 복도로 나서자 좁은 대기실과는 다른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는 발걸음을 옮기던 중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옆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빈소 앞 어두운 복도 구석, 현우가 민우의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복도의 조명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현우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형, 잘 들어.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가 아버지 치매 이용해서 유언장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 내가 갖고 있어. 무슨 소리야? 민우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수아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현우는 한 발 다가섰죠. 형수 행적 다 조사해놨어. 형사 고소하면 형수도 끝이고 형도 같이 휘말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회사 지분 전부 포기하면 현우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형수 고소권은 내 선에서 막아줄게. 어머니도 더는 형수 일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내 지분을 포기하라고. 민우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뜻? 현우가 피식 웃었죠. 형,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엄마가 다 정리해놨어. 형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결과는 똑같아. 그럼 민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너랑 어머니가 처음부터 다 짜고 한 거였어?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현우는 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형수 지키고 싶으면 빨리 결정해. 시간 별로 없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우는 그런 형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민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정말이야? 민우는 텅 빈 복도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말인지 사라진 동생에게 묻는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늘어선 조화 벽면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조화의 비닐 잎사귀가 등에 눌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짜 꽃더미에 등을 기댄 채 뱉어내는 숨결이 참 위태롭기도 합니다. 믿어왔던 집안의 평화가 전부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장남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비로소 다르게 다가왔나 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집안의 평화, 효도, 형제 화합. 그 모든 말과 방금 동생의 입에서 나온 협박과 거래. 그리고 검인 대기실 쪽에서 어렴풋이 들려온 위조 문서에 관한 소란까지 세 가지가 한데에 뒤섞이며 민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만이 복도에 낮게 울렸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민우는 천천히 눈을 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어제 받은 이혼합의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민우는 그 봉투를 손바닥 위에서 한번 뒤집어 보았다가 다시 품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민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장례식장 2층 귀빈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이 공간으로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섰어요. 법무법인 한결의 상속 전문 TFT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소파에 앉아 있는 수아 앞에 정중히 도열했죠. TFT 팀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수아에게 건넸어요. 오미숙 측이 가짜 유언장을 공증받기 위해 동원했던 브로커 변호사입니다. 과거 징계 전력과 이번 공모 정황까지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아가 봉투를 받아들며 짧게 답했어요. 추가로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바로 쓰실 수 있게요. 확인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팀장은 짧게 목례를 하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조용히 귀빈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천천히 펼쳤어요. 자격정지 징계 신청서였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눈으로 따라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고 귀빈실 안으로 옅은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따라가다가 멈췄어요.
마침내 판을 뒤집을 서류를 손에 쥐고 가만히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노을빛 속에서 조용히 봉투를 닫는 그 손길이 어쩌면 저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수아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장례식장 내 VIP 접견실 문이 다급하게 열렸어요. 태성건설의 고문 변호사가 서류를 품에 안은 채 들어섰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숨도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테이블에는 시어머니 오미숙과 차남 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조금 전까지 두 사람의 표정에는 여유가 감돌고 있었지만 변호사가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어요.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생전에 관리하시던 핵심 금고와 계좌들에 이미 법적 접근 차단과 유언 집행 정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미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확인해 보니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따로 대리인을 지정해 두셨더군요. 고문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모든 권한을 그쪽에 위임해 두신 상태입니다.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누군데요? 우리 쪽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식은땀을 닦았죠. 현우는 의자에 다시 앉지 못한 채 테이블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확인 안 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오미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몇 번이나 매만졌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쥐고 흔들려 해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종이 뭉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짜놓은 성벽에 이미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저들은 이 순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정성껏 짜놓은 서류들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어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1시간 전까지 빗자루를 들고 접객실을 쓸고 있던 며느리라는 사실은 이 방 안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빈소 안쪽 사방이 벽으로 막힌 상주방 안. 수아는 정리하던 유품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창문 하나 없이 천장의 조명만이 낮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고 민우가 들어섰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어요. 며칠 사이 부쩍 헬쑥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수아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태성건설 모든 지분 및 상속 권한 포기각서. 서류 하단에는 이미 민우의 서명이 채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자.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그 시선을 끝내 마주하지 못한 채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어요. 종이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잃어. 너도 나도.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종이를 받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시선을 내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죠. 손끝이 차가웠어요. 좁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낮게 오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종이를 든 채 서 있었고 수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습을 수아는 그렇게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상주방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듯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설 경호원 여럿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민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고 경호원들은 곧장 수아를 사방으로 에워쌌습니다. 가방 내려놓으세요. 경호원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가방끈을 양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경호원의 손이 가방을 향해 뻗어왔고 수아는 몸을 뒤로 살짝 틀며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상주방 안에서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경호원의 손이 가방끈을 잡아당겼고 수아는 그 힘에 끌려가면서도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른 경호원이 수아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고 수아는 그 손을 피해 몸을 낮췄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한 발도 다가서지 못했어요. 손에 든 포기각서가 구겨진 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 고문 변호사로부터 모든 권한이 막혔다는 통보를 받은 오미숙은 직접 상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머릿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애야. 이를 악문 오미숙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분명 저 계집애가 꾸민 짓이야. 근거는 없었지만 오미숙은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어요. 가만 안 둬. 오미숙은 직접 상주방으로 들어와 경호원들 사이에 있는 수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끌어내. 수아는 그대로 끌려나가 정계와 재계 조문객과 임원들이 가득한 1층 공개복도 한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조문을 위해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췄어요. 누군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고 누군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복도의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오미숙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경호원들은 상주방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수아의 짐 가방을 복도 바닥에 쏟아냈어요. 옷과 소지품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화장품 케이스 하나가 굴러가다 누군가의 발 앞에서 멈췄어요. 차가운 바닥 위로 사람의 삶이 통째로 쏟아져 내린 모양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뒹구는 저 작은 물건들이 어쩌면 이 집안에서 수아가 소리 없이 견뎌온 세월의 단면일지도 모르겠네요. 상주 옷 벗고 네 짐 챙겨서 당장 이 집안에서 나가라. 오미숙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수아는 흩어진 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오미숙이 비웃었어요. 너 같은 게 이 집에 발붙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까 그 소문 다 너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그 소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누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어머님도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나한테 뭘 안다는 듯이 말하는 거니? 오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알아? 평생 이 집에서 받아먹기만 한 게 받아먹기만 했다고 하셨는데 수아는 흩어진 짐 위로 시선을 한번 옮겼다가 다시 오미숙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제가 한 일들은 다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일? 오미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빗자루질이나 한 게 일이야? 그거 말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어머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아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을 나가야 할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닐 겁니다. 이유 같은 거 필요 없어. 오미숙의 목소리가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 여기서 더 버틸 생각이면 다음엔 이 정도로 안 끝나? 복도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가 팔짱을 낀 채
낮게 중얼거렸어요. 거참, 끝까지 고집은. 그 말에 주변 임원 몇 명이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싼 조문객들의 시선이 수아에게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복도에 흩어진 짐가지들 사이로 수아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손수건, 접힌 명함 케이스, 그리고 시아버지의 유품이 든 가죽 가방. 수아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굽혀 흩어진 옷가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옷자락에 닿는 순간 수아는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려 자신의 치마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최종 유언장 서류가 들어 있었죠. 수아는 그 서류 위로 손을 가만히 덮었어요. 옷가지와 짐들은 그대로 바닥에 둔 채였습니다. 수아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흩어진 짐도 등 뒤에 조문객들의 시선도 더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자세였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어 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숙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수아의 눈빛에는 어떤 흔들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아는 다시 복도 끝 어딘가를 향해 시선을 옮겼죠. 당신이 포기해도 아버님이 남기신 진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주머니 속 서류를 다시 한번 가만히 쥐었어요.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주머니 안에 서류를 쥔 손끝만큼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 부서지고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진짜 판을 뒤집을 알맹이는 여전히 그 손 안에 온전히 남아있으니까요. 복도에 늘어선 조문객들의 시선과 흩어진 짐가지들, 그리고 등 뒤에 선 오미숙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것 속에서 수아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빈소 안쪽은 깊은 정적에 잠겼어요. 개인 금고가 설치된 구역으로 향하는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강태호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매수해둔 직원에게 짧게 신호를 보냈죠. 천장 한쪽 모서리에 CCTV 불빛이 깜빡이다가 곧 완전히 꺼졌습니다. 강태호는 가방에서 작은 장비를 꺼내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끝으로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이얼이 돌아가는 작은 마찰음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손에 땀이 배어 나왔고 장비의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죠. 강태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다이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금고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복도 저편에서 순찰 직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호는 황급히 장비를 가방에 쑤셔넣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강태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강태호는 가방을 챙겨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금고는 여전히 잠긴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는 오미숙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몰래 해서는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강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라리 사람을 데려와서 한 번에 끝내는 게. 그렇게 해. 오미숙이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내. 법적으로 문제되면 어쩌십니까?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오미숙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 일은 이 집안 사람이 처리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해. 오후가 되자 강태호는 다시 금고 구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부 2명이 장비를 들고 뒤따랐어요. 좁은 통로 안쪽에는 묵직한 철제 금고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그 앞에 장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드릴과 절단기, 쇠지렛대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 금속 도구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법적 절차 같은 건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죠. 인부 한 명이 금고 손잡이에 장비를 걸려는 순간 상복 차림의 수아가 그 앞을 정면으로 막아섰어요. 여기서 더 나가시면 형사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인부들이 손을 멈춘 채 강태호를 돌아보았어요. 강태호는 헛기침을 하며 뒤따라온 오미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오미숙이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을 일그러뜨렸어요. 감히 네가 뭔데 여기서 막아서는 거야? 오미숙은 성큼성큼 다가와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아는 그 힘에 밀려 빈소 중앙 로비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거칠게 밀려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다시 중심을 잡는 몸짓이 참 단단해 보입니다. 저들의 폭력적인 손길이 오히려 수아가 그동안 닦아온 침묵과 인내의 깊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네요. 좁은 통로에서 넓은 로비로 떠밀려 나오자 조문객과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쏟아졌습니다. 향냄새와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던 로비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어요. 화환들 사이로 길게 뻗은 카페 뒤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여기에 끼어들어. 수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명함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져 흩어졌어요. 그러나 수아는 미동조차 없이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수아는 들고 있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손끝으로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펼치자 안쪽에 끼워진 변호사 자격증과 명함이 형광등 불빛에 잠시 반짝였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오미숙의 눈앞에 정확히 내밀었어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금고 개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저는 이 상속 사건의 법정 대리인이자 법무법인 한결의 수석 파트너 변호사 이수아입니다. 오미숙은 명함을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 인쇄된 글자를 오미숙은 몇 번이나 다시 읽는 듯 했어요. 평생 제 발밑에 두고 무시했던 이름 석자가 이제는 제 목을 죄어오는 서늘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손끝에서 떨리는 저 명함 한 장이 이제껏 쌓아 올린 저들의 오만한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나 봅니다. 뭐? 네가 변호사야. 그게 무슨... 오미숙은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 놀리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수아는 흔들림 없이 답했어요. 변호사 등록 정보는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오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오미숙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오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나를 속인 거잖아, 너.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아는 오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오미숙은 한 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집안일에 며느리가 나서는 거 자체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집안일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수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대리인은 저입니다. 오미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다 오미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며느리야. 이 집안 사람이라고. 그동안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진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미숙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명함을 쥔 손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빈소 로비를 가득 채운 조문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번졌어요.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고 누군가는 손에 든 휴대폰을 슬쩍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 수아를 무능한 주부라며 멸시하고 뺨을 때리던 오미숙의 얼굴은 이제 핏기를 잃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강태호와 인부들은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강태호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변명을 흘렸습니다. 인부 한 명이 들고 있던 장비를 슬쩍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큰 소리치던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척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거리를 두었죠. 뒤쪽에 있던 친척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게 진짜야? 우리 진짜 큰일 났네. 누군가는 슬쩍 사람들 무리 속으로 몸을 숨겼고 또 누군가는 들고 있던 부의금 봉투를 괜히 다시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수아의 신호에 맞춰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빈소로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직원들이었어요. 구두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로비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곧장 수아 앞에 늘어서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오미숙과 친척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들이 부려먹던 며느리에게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창업주 강태식 회장이 남긴 비밀 문서였습니다. 수아는 봉투를 열어 문서를 꺼낸 뒤 한 장씩 천천히 펼쳤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수아는 문서를 양손으로 든 채 차분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망 사흘 전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미숙 여사의 권력 집착과 차남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을 알고 있었고 이 집안의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 이수아뿐이라고 판단해 마지막 유언장 집행인으로 지정한다. 로비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떨림을 멈추지 않았죠. 수아는 문서를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는 손길은 처음 가방을 열었을 때와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전형 끌어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해? 안 들려? 수아는 그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연결식장 쪽 방송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연결식장 내부의 장비가 켜지는 작은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현우는 스크린 배선을 끊으려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연결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 정인호와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섰어요. 집행관들은 거구의 책으로 현우와 사설 경호원들의 앞을 단숨에 가로막았습니다. 현우는 그 벽 같은 어깨에 부딪혀 뒤로 한 걸음 밀려났어요. 정인호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오미숙 앞에 섰습니다.
유언장 금고, 무단 개방 금지 가처분 결정서입니다. 정인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게 왜 지금? 오미숙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결정문입니다. 정인호는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오미숙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오미숙은 서류를 받아든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집행관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거대한 몸에 가로막혀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연결식장 안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환하게 켜지는 스크린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이 어떨지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감춰진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죠. 연결식장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방금까지 가처분 결정서가 오가던 자리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켜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모였어요. 화면 속에는 병색이 완연한 강태식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매서웠어요. 회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태성건설의 유일한 상속 법정 대리인이자 유언 집행인은 며느리 이수아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 오미숙은 지난 수년간 차남 현우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회사 문서를 조작해왔습니다. 날짜, 금액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결식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화면 속 회장의 음성이 한 문장씩 이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오미숙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움찔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시선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미숙은 화면을 향해 고개를 든 채 입술을 잘게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화면 속 회장의 마지막 표정은 옅은 한숨처럼 보였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연결식장 안에는 한동안 정적만이 남았어요. 누군가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가처분 서류를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오미숙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져 있었어요. 잠시 흔들리던 오미숙의 눈빛이 곧 도끼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스크린을 가리키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조작이야. 오미숙의 목소리가 연결식장을 울렸습니다. 저 영감이 죽기 직전에 노망이 나서 정신없이 짓거린 가짜 영상이라고. 수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자리에서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사망 전날까지 아버님의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다는 전문의 확진 기록입니다. 그깟 종이 한 장으로 뭘 증명한다고. 오미숙이 소리쳤어요. 의사들도 다 너랑 짜고 한 거 아니야? 이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아는 서류를 한 장 더 펼쳐 보였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공식 진단 기록이고 법원에 제출되어도 효력을 갖는 자료입니다. 오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움켜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 영상 누가 찍은 거야? 어디서 누구 손으로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 악에 받쳐 내뱉는 목소리가 넓은 공간을 텅 비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미 영상 속 눈빛을 보았는데 저 혼자만 아직 현실을 부정하며 허공에 삿대질하는 꼴이 참 쓸쓸하기까지 하네요. 수아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영상은 공증인 입회하에 촬영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봉인됐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봉인 기록과 공증인의 서명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을 몇 번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가늘게 떨렸죠.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짜냈어요.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이 집안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한 일이었다면 수아가 말했습니다. 굳이 숨기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오미숙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쥐고 있던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미숙은 떨어진 서류를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연결식장 안의 시선은 여전히 오미숙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결식장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회이사들과 고문 변호사단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손에 든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영상 증언, 그리고 변호사님이 제출하신 법적 조치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회이사회 긴급 결의를 현장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오미숙 여사의 경영 개입 권한은 전면 박탈되며 현우 씨에게 증여되었던 지분 전액은 상속 회수 조치됩니다. 사장 임명 역시 정격 취소됩니다. 그가 서류를 다시 접어 옆 사람에게 건넸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 클립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듯 막힘없이 진행되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연결식장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형을 협박하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형을 짓누르던 그 오만하던 기세가 순식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텅 빈 손 안에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 손틈으로 새어나가는 게 단순히 자리가 아니라 삶 자체라는 게 느껴지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척 한 명이 슬쩍 의자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발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연결식장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조문객들 사이를 가르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다가오는 동안 좌우로 갈라지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마치 길을 내주는 것 같았어요.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식장 바닥에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미숙 씨, 강현우 씨. 수사관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들어 보였어요.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상속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미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반계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미숙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수아의 발밑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호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바닥에 엎드린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오미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절규했어요.
손이 수아의 옷자락을 향해 뻗었습니다. 손끝이 옷자락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영상과 증거들을 모두 지켜본 민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방금 드러난 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민우의 얼굴 위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발걸음마다 다리가 흔들렸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오미숙과 수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연결식장 안의 사람들도 그 발걸음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미숙은 민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좀 살려줘, 제발. 민우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과 손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짧은 순간 연결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뿌리쳐진 오미숙의 손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어머니와 모자 관계를 끊겠습니다. 연결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쏟아졌어요. 오미숙은 뿌리쳐진 손을 그대로 허공에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가 홀로 버텨온 세월과 병상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심이 이제야 민우의 가슴 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와 함께 민우의 목소리가 연결식장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닫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민우의 울음소리 사이로 작게 끼어들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는 그 짧고 건조한 소리가 참 많은 것을 정리해 줍니다. 엉킨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빈소 위에 비로소 정적만이 남았군요. 연결식장 안에는 그 울음소리만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창업주 강태식 회장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법원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오미숙과 현우는 사기 미수,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며칠째 오르내렸어요. 수의를 입은 채 조사실과 법정을 오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칠 때마다 한때 태성건설을 쥐고 흔들던 권력과 재산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이사회의 결의 내용과 가처분 결정문도 함께 보도되었고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새로운 경영진 명단이 올라왔어요. 회사 로비에 걸려있던 두 사람의 사진은 어느 날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동안 빈 액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 빈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가로막은 구치소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수아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접견실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좁고 건조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는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작은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좁은 접견실 안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수감자 옷을 입은 오미숙이 안내를 받아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부쩍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목에는 옅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미숙은 유리에 이마를 가만히 댔어요. 수아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수아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가지런히 맞추는 손끝의 움직임만이
좁은 접견실 안에서 유일하게 분주했어요. 네가 변호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정말 몰랐어서. 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리에 댄 이마가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었는데. 수아는 서류 한 장을 가지런히 맞춰 봉투에 넣었어요. 시선은 줄곧 서류를 향해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오미숙이 손바닥으로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수아의 손끝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빗자루 들고 청소시켰을 때 오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일인지 그땐 정말 몰랐어. 이제야 알 것 같아. 수아야, 너 정말 이럴 거니? 오미숙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끌어올렸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거, 그게 다 잘못이었다는 거, 이제 알아. 그러니까 제발 현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애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수아는 서류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좁은 접견실 안에 종이 접히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어요. 수아야, 제발. 오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더 이상 답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유리에 머리를 가볍게 찧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오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수아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정리됐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아는 몸을 돌려 접견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보다 앞으로 걸어나갈 길을 먼저 생각하는 발걸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다 잃고 나서야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등 뒤로 오미숙의 울음소리가 이어졌지만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밀려왔어요. 수아는 가방끈을 고쳐 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치소 건물을 나서자 바깥의 햇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수아는 장례식 이후 본가에서 따로 지내고 있었고 민우와는 그동안 몇 번의 짧은 통화만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햇살이 비치는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거리의 가로수가 보였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수아 앞으로 민우가 찻잔 2개를 들고 다가왔어요.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맞은편 자리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오히려 당신을 의심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나 치고. 수아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쥔 채 민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보였어요. 그 새벽에 상주방 문틈으로 봤던 거 기억해. 민우는 시선을 내린 채 말을 이었어요. 그때부터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도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게 더 미안하더라. 이제야 알았어. 민우는 손끝으로 찻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고마워.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민우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수아의 표정에는 원망도 화해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다만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수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장 무언가를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해.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볼게. 민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일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줄 수 있을까? 들어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말할게.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찻잔을 한번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천천히 입가에 가져갔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수아가 먼저 물었어요. 회사 일은 정리할 게 많아서 정신없어. 민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해. 이상하게. 수아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별다른 말 없이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가는 말보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듯합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 예전처럼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마음의 온도가 저 찻잔 사이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이 유리창 너머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도심 한복판, 수아는 로펌의 높은 유리 빌딩으로 들어섰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동료 변호사가 가볍게 목례를 건넸어요. 수아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이수아 변호사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명패를 가만히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막 떠오른 아침 해가 빌딩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던 TFT 팀원 몇 명이 사무실 문 앞에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수아도 짧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 배정된 사건 파일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배신당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켜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쪽으로 정리하며 수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책상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수아는 푸른 잔디가 깔린 강태식 회장의 묘소에 홀로 서서 가벼운 바람을 맞았어요. 묘소 주변에는 작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듬성듬성 비쳐들었습니다. 수아는 묘비 앞에 잠시 멈춰선 채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종이를 꺼내는 손길이 처음 가죽 가방을 열었던 그날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아는 그 종이를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바람이 한번 불어와 사본의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수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것들 제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냈어요. 장례식장 로비에서 들었던 네가 변호사야?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수아를 흔들지 못했어요. 수아는 잠시 묘비 앞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만히 맞았습니다. 묘비 주변으로 푸른 잔디가 잔잔히 흔들렸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다시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묘소를 벗어나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잔디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함께 움직였어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볕 좋은 곳에 섰을 때 수아가 남긴 발자취는 참 평온해 보입니다. 굽히지 않고 지켜낸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수아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맡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장 먼저 신뢰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강태식 회장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자식들이 아닌 수아에게 진실을 맡겼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곁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민우의 모습도 오래 남습니다. 그는 여러 갈림길 앞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렸고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적대감보다 더 아픈 것은 믿었던 사람의 침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뢰를 얻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다. 라는 워런 버핏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지를 보여주기보다 사람의 선택과 침묵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이 왜 오래 남는지,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마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장례식장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수아가 모욕을 당하고도 끝내 자리를 떠나지 않던 장면이 오래 남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말을 건넸을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수아가 견뎌온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극장이었습니다.